시간은 제각제각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시간은 관념 아닌가요? 근데 과학에서는 시간을 실제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뭐 인공위성에서의 시간과 지상에서의 지구 표면에서의 시간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시간을 계속 오차를 계속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러죠. 심지어는 아주 미세하지만 고층 빌딩 위에서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의 시간과 그 아래쪽에 1층에 사는 사람 시간이 다르대요. 뭐지? 나는 시간을 관념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 설명 한참 해요. 다르다면 실제 있단 말인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관념이에요. 우리 그냥 우리 아는 대로 합시다. 시간은 관념이에요. 왜 관념인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떨 때 하면 금방 시간이 가고 짧고 시간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내게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게 해석되는 것 그게 관념이죠. 시간은 관념이죠.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말로는 이렇게 11월 말이다,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말만 그렇게 하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시간은 안 중요합니다. 왜? 각자 개인 모두가요. 모두 다 절대 평등한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건 정말 큰 위안이에요. 인생 반 이상 산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안입니다. 내게도 위안이에요. 절대 평등한 시간,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요. 모두에게 과거도 없고요. 모두에게 미래가 없어요. 5살 난 꼬마에게도 미래는 없어요. 그 애도, 그의 자신에게는요, 그 애도 순간순간 현재를 살아가요. 90된 할아버지도 그분에게도 과거도 없고요. 있다는 것은, 우선 여러분, 불교에서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 있다는 것은요, 오온이고 6가지 강학기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교에서 있다는 것은요, 암 속에 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있다고 말할 수 없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없다고 말해요. 암 속에 있음이 있는 거죠. 암 속에 있다가 있어요. 그러니 90된 할아버지도 그 순간순간 알머의 절대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분에게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다 절대 평등한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절대 평등한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못했다 별로 염려 둘 필요 없어요. 물론 생각 가끔 해야겠지만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미래에 내가 뭘 할 것이다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물론 생각은 해야겠죠. 결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 아니면 죽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순간 현재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절대 평등한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여러분 삶에서의 절대 과제예요. 그리고 그 절대 과제에서의 정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부처의 가르침이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이 순간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고, 여러분이 이 수행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순간순간 삶을 충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시간, 11월 말 이런 말 했는데 그냥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은 그렇게 써요. 근데 그냥 그건 말로 내버려 두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이 순간이에요. 오직 이 순간. 오늘 어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오면서 뭘 얻어왔어요? 과일을 얻어왔어요? 아르바이트 갔다 왔죠? 과일을 얻어왔죠? 과일을 얻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는 길에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순간 든 생각 있죠. 아, 그분한테 이 과일을 갖다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분에게 이 과일을 갖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갖다 드리겠다고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그러니까 다음 생각이 또 있나요? 다음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아니, 가기 귀찮은데. 전화하기도 귀찮은데. 또 어떻게 그까지 올라가지? 그러고 갔어. 내가 어차피 저녁에 법회가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갔다 온다고 배도 고픈데 그 맛있는 과일 있던데 과일 그거 먹으면서 저녁 대신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 갖다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내 마음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걸 알았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무엇이 옳은가란 답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생각들의 진행을 암과 동시에 마음이 이미 결정해요. 갖다 줘야겠다고 결정해요. 마음은 갖다 주기 싫다고 막 말하고 있어요. 힘들다, 귀찮다, 번거롭다, 가서 내가 이걸 잘 쓸 수 있다.
마음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갖다 줘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이 화났을 때 화를 알고 화를 이해하려 하고 조금 화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마음이 조금 화가 있지만 화로부터 약간 떨어지면 마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화가 하는 말도 그 순간 마음이 존재하지만 화 없을 때 할 만한 말도 존재해요. 화 없을 때 할 법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행동이 옳다라는 암 또한 함께 존재해요. 그래서 지혜 힘이 좋다면 화 없을 때 할 법한 행동을 하게 돼요. 반복적으로 이런 체험을 해나가게 되면요. 아예 이런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내 자랑하는 건가? 내 자랑 아니고요. 마음은 화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정해놓고 있어요. 내가 뭘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화 없을 때 할 행동을 할 것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화 없을 때, 마음이 좋을 때, 지혜가 좋을 때 할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은 기뻐져요. 내 마음은 행복해져요. 내 스스로 뿌듯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요. 내가 그 순간 그 순간 하고 있을 때의 어떤 보람 같은 게 느껴지죠. 이게 다 나에 대한 신심이죠. 만약에 내가 그때 하기 싫어, 귀찮아, 번거로워, 내가 좋게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말들, 화와 욕심이 하는 말을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하면은 마음이 계속 찝찝할 겁니다. 나쁜 마음의 과보는요, 그 다음 마음이 받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찝찝하면서 마음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을 체험해요.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 체험하는 가운데 가장 정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 체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정직한 것은 느낌입니다. 생각은 별로 정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은 이렇게 하죠. 아, 그거 내가 가져갔어. 내가 그걸 이용하면은 부패를 잘할 거야.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어. 이런 말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스스로 가면 쓰고 스스로 속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많은 경우가 스스로 진실을 가리고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죠. 근데 절대 속일 수 없는 것, 그게 마음의 느낌입니다. 마음의 느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느낌이 안 좋아요. 잘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지혜로서 하면요,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고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내가 그 일을 바르게 했나 바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요, 생각을 통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워낙 교묘했어. 그거 해도 좋아. 그거 하는 게 옳아. 그거 하는 게 상대에게도 좋을 거야. 라고 자기를 속여요. 생각으로서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느낌으로서는 절대로 착각할 수 없습니다. 느낌은 아주 정직해요. 느낌이 바로 과보죠. 옳게 하면 느낌이 좋아지고 곧 마음이 좋아지고, 그릇되게 하면 느낌이 안 좋아지고 곧 마음이 안 좋아져요. 악업과 선업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죠. 오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순간 든 생각, 그때는 마음이 좋으니까요.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패턴의 선택을 항상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패턴의 선택을 내가 계속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내가 그거 항상 할 수 있으면 정말 존재의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절대 못하죠. 그때는 그게 할만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화나도 화 없을 때 할 만한 말을 하고, 화 없을 때 할 만한 행동을 하고, 욕심나도 욕심 없을 때 할 만한 행동을 하고, 욕심 없을 때 할 만한 말을 해요. 이게 그 패턴의 반응이죠. 그때는 이런 패턴의 반응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걸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중생이 아닐 거예요. 계속 안 빠지고 놓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중생이 아닐 겁니다. 마음은 안 좋지만 말은 좋게 하는 것. 이런 체험이 혹시 사회적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마음은 안 좋지만 말은 아주 좋게 나오고 부드럽게 나오고 웃으면서 말하고, 물론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거라는 어떤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옳다는 게 뭔지 알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옳다는 게 뭔지 알아서 그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마음의 방향과 행동의 방향이 똑같아요. 지행일치 이런 말을 왜 쓰겠어요? 지행일치 이런 말을 왜 쓸까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지행일치, 내외 명철, 안과 밖에 뚫려서 환하다. 성격적인 말 썼죠. 내외 명철. 이런 말 왜 썼겠어요? 보통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 썼을 겁니다. 지행일치, 내외 명철 이런 말들은. 근데 수용하는 여러분은 점점 지행일치한 사람이 되고 내외 명철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옳다고 알았어 그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마음의 방향과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내 행동과 말의 방향이 똑같아요. 그게 지행일치죠. 그게 내외 명철이고요. 마음의 방향과 바깥에서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많죠. 물론 우리도 다르게 많이 행동해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고통 없음이에요. 그것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항상 느끼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위해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음, 행복. 그렇게 내외명철할 때, 지행일치가 될 때 나는 행복해요. 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라고. 자등명이 되는 거죠. 질문입니다. 가끔 인터뷰에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님께서 시어민에 계실 때 한 번도 인터뷰를 빼먹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저도 가능하면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그걸 또 원인으로 해서 다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의 그런 마음들, 들뜸, 어색함, 당황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난 마음들을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한 생각 바르게 하는 것이 많은 것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배워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한 생각이라 하는 게 사실 대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인데요. 우리가 그냥 봐왔던 대로 알아진 것을 봐나갔을 때 우리에겐 큰 희망이 없죠. 근데 내게 이미 바른 게 뭐다는 알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낸 것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보려고 한 생각을 일으킬 때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뭐 홀이 유치하면 천리 현격한다 그러죠. 털 끝만큼 달라져도 천리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사이니까요. 털 끝만큼 다른 게 또 사이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되고 하다 보면요. 천리만큼 벌어집니다.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 생각 바꾸는 것 그게 우리 삶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 내가 인터뷰를 물론 항상 했어요. 내가 인터뷰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자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사실 별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이도 법문을 엄청 들었어요. 초반기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초창기에 좌선한다고 법당에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으면 마음속에서 내가 나타났어. 마음속에 내가 나타났어. 내한테 법문을 막 해요. 대상이 뭐야? 아는 마음이 뭐야? 아는 마음 어떻게 아는 거야? 수행하는 게 뭐야? 1시간 내내 마음이 법문하고 있어요. 지가. 말투도 강의체예요. 설명하듯이 말을 해요. 1시간 내내 앉아서 법문 듣고 있어요. 그게 한 보름은 이랬을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이도는 말을 당신 수준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수행의 맥락에서 사이도 말은 앞뒤가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 덤성덤성해요. 근데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끼워졌어요. 앞에 뒤에 다 들었으니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이 여러 맥락 속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음이 계속 설명하니까
이 설명들이 다 자기 스스로 그 맥락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 맥락이 맞춰졌죠. 그래서 내가 사이드에게 인터뷰할 때는요, 대부분이 인터뷰할 때 사이드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를 대충 다 알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말이 물론 자극은 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도움됐는가 말한다면 크게 도움됐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물론 지금 느낌일지 모르죠. 그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도움된다고 별로 안 느껴봤어요. 내가 사이드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사이드의 대답이 나온 건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드가 못했다 그거.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재미로 말한다면 아침에 국이 나왔어요. 보니까 생선 지느러미 같은 게 한쪽에 떠 있어요. 무하고. 이건 무슨 국이지? 한번 이렇게 저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때 내 마음이 말을 해요. 야, 그거 저어봐야 보호하니까 생선 대가리가 만드는 국 같은데 냄새도 그거잖아. 저어봐야 기분만 나쁠 텐데 모르고 먹는 게 현명하지. 화 안 내고 먹는 게 현명하지. 그래서 안 저어보고 그냥 먹었어요.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죠. 사이도한테. 사이도 내가 그때 아주 지혜롭게 생각했어. 화 안 나게 사전 예방을 하면서 그렇게 먹었다라고 이렇게 사이도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기대는 사이도가 나를 칭찬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물었죠.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나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좋든 나쁘든 가장 먼저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다. 모든 것이 알아야 될 일이다. 알고 나서 네 마음이 반응하고 어떻게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그걸 대체라. 모르면서 대체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사실 이 말은요, 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이 나오면요, 그건 굉장히 내게 도움돼요. 뭔가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명확히 알았어요. 알아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일어난 반응들, 그 반응을 반항하는 것,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확실히 알았죠. 근데 대충은 사이드의 답을 대충 짐작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인터뷰한 가장 큰 에너지는 내 수행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커요. 수행 이렇게 잘해요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크고요. 근데 욕심을 한 건데 사실 인터뷰 대부분 욕심을 했어요. 보살님보다 훨씬 열등한 마음을 한 거예요, 사실요. 인터뷰 대부분 욕심을 했고요. 인터뷰 대부분 욕심을 하다 보니까 인터뷰하면서 알아차림 전혀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면 인터뷰가 전반적으로 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는요, 내 수행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힘을 줬어요. 뭐냐면은 인터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이 긴장했고요. 욕심으로. 긴장이 내 마음의 힘을 키웠고요. 내 마음이 커진 힘은 대상들을 더 분명히 알아차림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수행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좌선하면서 앉잖아요. 좌선한다고 앉으면요, 나의 첫 생각은 이번 좌선에서 뭔가 인터뷰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요. 이게 명확하게 일어나요. 이번 좌선에서는 뭔가 인터뷰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이 생각이 든 순간 내 마음의 파워가 쭉 올라가요. 이게 느껴져요.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날카로울 때니까 내 마음 파워 게이지가 쭉 올라가요. 그리고 대상들을 알아가는데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알아줘요. 수행의 출발을 욕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수행의 과정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수행의 과정이죠. 수행의 과정에서 발응견을 일으키고 그럼을 통해서 점점 욕심이 줄어들어가요. 근데 욕심이 줄어들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져 가는데 그 자연스러워져 간과 함께 맨 처음 욕심으로 커졌던 그런 마음의 힘은요, 안 떨어져요. 힘이 좋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요. 그러면서 나 없는 수행이 되어나가고 법이 수행하는 수행이 되고 그렇게 어떤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인터뷰라는 것이 내 수행에서 아주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살님이 하신 말씀은 인터뷰에 대해서 아주 FM적인 말이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자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수행에서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분에게
수행을 이야기하는 분에게 물어요. 그리고 수행 이야기하는 분이 어떤 말을 해주죠. 그 말이 수행자에게 얼마나 도움될까요? 나는 별로 도움된다 생각하잖아요. 이미 아는 것 아닌가요? 예, 여러분이 색다르게 와닿는데요. 색다르게 와닿죠. 색다르게 와닿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전에 몰랐던 것이 그렇게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걸요. 인터뷰 하는 분이 한 말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한번 강세를 두는 거죠. 한번 강세를 두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요, 와닿지도 않아요. 물론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나는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꺼내고 자기가 겪었던 수행에서의 문제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자기 수행 체험을요,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야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자기의 문제를 수행적 측면, 법의 입장, 부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것도 그 수행자의 어떤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걸 들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 다르게 들어요, 사실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갖고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들을 갖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수행체계, 자기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자기 수행의 과정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발언 방향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요, 그 새로운 방향 설정에 기여한 기여도는요, 수행자 그 자신이 나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의 역할은 얼마 될까요? 10% 미만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느껴요. 나는 그렇게 느낍니다. 수행 인터뷰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 물론 100%라고 믿는다면요, 그 사람에겐 아주 좋아요. 무슨 말인가면, 여러분 누구에게 인터뷰할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수행을 완전히 내지는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터뷰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요,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수행적 신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난 여러분과 입장이 다르잖아요. 내 입장에서 과연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신심 낼 만한 사람인가 하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나는 10% 이야기하고요. 근데 여러분에겐 여러분 입장에서 나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행을 저 사람은 이해하고 있으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왜 사이도가 중요했는가? 사이도가 했던 말들, 그건 모르겠어요. 직접 도움된다고 느낀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저분은 나보다 수행을 더 많이 하셨어. 저분은 나보다 지혜가 깊어. 저분은 나보다 이 수행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 저분은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야. 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하고 수준이 똑같아.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수행을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도움받았던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나를 뽐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수행 체험을 계속 법적으로 수행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바르게 표현하려고 그러고, 언어적으로 바르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수행적 이해예요. 수행적 이해를 깊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수행을 표현하고, 그 사람은 사실 수행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거든요. 그냥 아주 담담한 마음이 수행적으로는 제가 내 말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죠.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툭툭 몇 마디 던져요. 그럼 나는 그 말을 주옥처럼 듣죠. 상대는 적선처럼 던지는데 나는 그걸 주옥처럼 들어요. 아주 소중하게 들어요. 소중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난 그 말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내 수행에 비춰보고 나를 반성하고 다시 새롭게 내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그 말이 내게 그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붓다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는 존재가 와서, 붓다요, 도반이 출가 수행자의 삶의 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 아니다, 도반이 출가 수행자의 삶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전부다. 전부가 되어야만 정말 내게 이익돼요. 붓다가
완전히 아는 분이라고 믿어야만 그게 100%죠. 그게 전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수행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해야만 그게 100% 전부죠. 그래 해야만 그게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말 내게 도움이 돼요. 내가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 입장에서 아마도 부다께서 도반이 출가 수행자의 삶의 100%다라고 말씀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과 나는 동급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난 책임 못 집니다. 약간 무책임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약간 무책임한 이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별로 폭넓은 수행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질문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인터뷰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마음과 상황이 처음과 지금이 상당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법회에서 그 스님의 법문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해하며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에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의 케이스에서 한 법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초반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행적 이해도 더 깊어진 것 같고 수행에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 자신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터뷰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위신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번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이런 번뇌에 대해서 스님께서 어떻게 번뇌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실제 그 번뇌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님이 하는 법문은 큰 힘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그건 보살님의 내적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살님이 이미 마음에서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용적인 마음이 되고 그리고 보살님에게 그렇게 알아졌을 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의 말씀에서는 내 말의 에너지가 100%라서 100%의 에너지가 보살님에게 전해져서 표현하자면 묘사하자면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내게 도움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내게 있더라도 스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스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수행에서 그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은 실제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회와 인터뷰는 삶의 디딤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서 있으면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큰 디딤돌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 다 보살님의 공덕입니다. 다 각자 좋은 걸 하고 그 좋은 걸 각자 받는 겁니다. 이 보살님의 공덕이고요.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용할 수 있으니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악센트가 되는 것 그건 이 법회 자체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법회 자체의 힘인데 그 법회에 참석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 또한 보살님의 그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좋은 마음의 결과로서 좋은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좋은 마음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요. 점점 좋은 건 커져가요. 점점 좋은 건 커져갑니다. 질문입니다. 한동안 수행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끼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수행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끊임없이 수행책과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행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행자와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이후에 책도 좀 덜 보고 본문도 좀 미뤄두고 시간 나면 좌선하고 일상에서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을 이어가게 해 나가려 하고 이렇게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힘들어했던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생각으로부터 좀 물러나게 되고 수행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단순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인가요? 당연히 바르게 하고 있죠. 이제 수행이 단순해진다면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이 복잡해진다는 것은요, 수행에 대해서 번뇌가 있기 때문에요.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한다든가, 어떻게 되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수행이 복잡해져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단순해집니다. 보살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마음이 단순해졌겠죠. 마음의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수행도 단순해지는 거죠. 이전에 수행했을 때 마음이 복잡하고 수행도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다 확신도 약하고 해서 법문도 듣고 책도 읽어요. 근데 보살님이 들었던 법문, 보살님이 읽었던 책의 내용이 보살님이 생판 모르는 내용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보살님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보살님이 모르는 내용이라면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거예요. 사해를 사야죠. 수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해가 필요합니다. 사해를 사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책의 내용, 그 법문의 내용이 다 보살님이 기본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을 필요 없어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냥 가끔 들어서 한번 자극받고 새로운 내용을 새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접하면서 한번 자극받고 마음에 충격이 한번 오고 이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도께서 그렇게 열심히 책 읽는 사람들, 시험인 책이지만 수행과 관련된 시험인 책이지만 열심히 책 읽고 인터뷰 정리한 걸 맨날 읽는 사람이 돼서 사회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읽으려면 네가 갖고 있는 네 책을 읽어라. 네 책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이요.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네 책을 읽어라. 그리고 쓰여져 있는 글자로 된 책을 읽으려면 하루에 3페이지면 충분하다. 하루에 3페이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내용일 때는요. 그걸 열심히 많이 읽고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가끔 들어서 한번 자극받는 걸로 충분해요. 책 읽고 본문 듣는 것도요. 인터뷰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는요. 인터뷰 내용 자체가 여러분에게 새로워서 여러분을 신선하게 하고 충격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어떤 포맷 속에서 한번 드러나면 그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닿아요. 느낌으로 와닿죠. 이해의 느낌으로 와닿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고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나가요. 책 읽고 본문 읽는 것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대상이야 라는 말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충격이 와요. 알머의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 알머의 느낌이 수행하는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한번 듣고 가끔 한번 읽으면 돼요. 그리고 보살님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르죠. 시간 되면 좌선하고 시간 되면 걸어요. 좌선할 때 어떨 때는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 나가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수행이 쉬워요. 어떨 때는 번뇌거리가 많아서 마음이 많이 생각하죠. 생각할 때는 보살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요. 수행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안 중요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지 않고가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이 수행이 안 될 때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것은요.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수행의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놓아두고 안 될 때는 잘 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걸로 수렴돼요. 그래서 수렴됐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수행이 쉬워지고 수행이 단순해지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져 가요. 그렇게 보살님 수행이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게 보살님의 수행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더 알 게 없어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그렇게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걸 통해서 내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지혜들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 지혜들을 또 이렇게 말한 데서 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살님이 바르게 수행해 나가게 되면요. 이런 지혜들은 저절로 쌓여갑니다. 보살님에게 그런 지혜가 쌓였기 때문에 수행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수행이 자연스러워진 것은요. 보살님 마음의 집착들,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단정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런 번뇌 힘들, 그런 것들이 다 약해졌기 때문에 수행이 자연스러워진 것이고 수용적이 된 것이고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다 지혜의 힘들이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요. 점점 그런 힘들이 좋아져 갈 것입니다. 수행이 안 될 때 알아진 것을 바른 견해로 보아가야 하는데 이런 바른 견해를 내 몸과 마음에서 찾고 이야기보다는 책에서 내지는 법문에서 찾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책과 법문에서 그 이해의 방향을 찾다 보니까 수행이 한없이 복잡해지고 힘들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른 견해는 내 몸과 마음에서 찾아가야 하고 이해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책에서 확인하고 법문에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책에서 확인되고 법문에서 확인되는 것은요. 생각으로 이해한 지혜예요. 우리는 그걸 사해라 그러죠. 사해는 그 이해가 있을 때는 뭔가 지혜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요. 마음을 가라앉게 해요. 근데 현실과 만났을 때 사해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현실과 만나면요. 사해는 아주 약해져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체험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요. 눈을 뜨면 봄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게 자연이치고요. 손에 있으면 들음이 그냥 일어난다는 게 자연이치고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생각 속에 떠오른다는 게 자연이치요. 저절로 생긴다는 게 자연이치죠. 다 내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고 생각된다면요. 그러면 책을 봐야 될 것이 아니고요. 닿았을 때 느낌을 봐야죠. 이거 자연이치네. 눈 떴을 때 봄을 봐야죠. 이게 자연이치네. 소리 있을 때 들음을 봐야죠. 이게 자연이치네. 다 삶 속에서 체험에 있는 거지. 바른 견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체험에 있는 것이지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문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님이 어떤 법이나 수행에 대해서 모르겠고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있을 때 책과 법문을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보살님의 이 순간을 확인하세요. 보살님이 그 순간 그걸 하고 있어요. 보살님이 그 순간 그걸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를 확인하십시오. 거기 다 답이 있어요. 수행적 답은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것이죠. 책과 법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정답입니다. 세상에 나 이외에 불교적으로 봤을 때 나 이외에 정답은 없어요. 84,000경이 있지만요. 84,000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나 자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84,000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정답을 어디에서 찾겠어요? 내게서 찾아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정답을 찾는 것을 자꾸 해나가시다 보면요. 이게 점점 익숙해져 갈 겁니다. 이렇게 찾아진 정답은요. 수예요. 깨달음이죠. 이렇게 찾아진 정답은 수예이고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고요. 이런 지혜는 현실과 만났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요. 그리고 현실과 만났을 때 이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왜? 맨 처음 이 지혜가 생겼을 때부터 현실과 만나서 생긴 지혜요. 눈 떴을 때 봄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한 거예요. 봄이 저절로 일어나니까. 현실과 만나서 생긴 지혜죠. 그리고 나중에 눈 떠서 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새롭게 자연의 이치를 이해했어요. 그때 이해는
더 깊은 이해가 생길 겁니다. 점점 더 깊어져 나가요. 더 깊어진 이해는 더 확실한, 더 폭넓은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정답을 자기 안에서 찾으십시오. 예, 그게 정말 정답이에요. 글로 된 것, 본문한 것, 이거 정답 절대 아닙니다. 말은 이미 그 자체가 불완전해요. 말에서 정답을 찾지 마세요. 자기에게 정답 찾고요. 내게서 정답을 찾았다라고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딴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혜의 느낌이죠. 질문입니다. 요즘은 내가 아주 힘들어했던 머리의 느낌도 어느 정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의 마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물러나는 것 같고 만만하게 볼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화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이제 욕심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알지만 쉽게 욕심의 마음에 넘어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안 좋다고 아는 것도 이러한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욕심으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의 마음은 마치 밀물처럼 나를 계속 떠밀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합니다. 요즘은 욕심의 마음을 자주 보게 되고 욕심의 마음의 느낌을 알게 되지만 이 욕심의 마음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 대상으로 봐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살님이 그렇게 머리 느낌과 화의 마음을 그렇게 대상으로 보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머리 느낌 같은 경우 보살님이 이전에 굉장히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죠. 굉장히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이전에 잘 못 봤죠. 근데 보살님이 지금 머리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전에 아주 강력히 갖고 있던 집착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머리의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은 집착이 줄어든 마음, 지혜의 힘이 좋아진 마음이죠. 계속 그렇게 머리의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대상으로 자연이치로 이렇게 반화가 보십시오. 점점점 그 느낌을 더 쉽게 대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대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이 조금씩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느낌이 언제 없어지는가? 보살님이 마음이 스스로 내적으로, 표면적이 아니고요. 마음이 스스로 내적으로 이 느낌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라고 마음이 내적으로 진실로 믿을 때, 그때 그 느낌은 사라질 거예요. 왜? 아무런 가치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살님이 그렇게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갈 때 그런 가치부여, 의미부여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화는 쉬워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을 이야기할 때 맨 밑에 깔려있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음. 그 위에 깔린 게 욕심이에요. 맨 위에 깔린 게 화예요. 맨 위에 깔린 이 화가 제일 쉬운 마음이요. 제일 약한 마음이죠. 제일 약한 번뇌요. 번뇌의 강함은요, 뭘 갖고 번뇌가 강하다고 하는가? 내가 보기 쉬운 번뇌는 약한 번뇌고요. 내가 보기 어려운 번뇌가 강한 번뇌요. 번뇌는 정체를 안 드러내는 번뇌일수록 강한 번뇌요. 화는 여러분 인터뷰하면 대부분 화 이야기하죠. 왜? 화를 보기 쉬우니까. 화가 정체를 잘 드러내요. 내가 화하다라고 잘 드러내요. 그래서 보기 쉬워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대상화시킬 수 있단 말이고, 대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나라고 믿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것 아닌 걸로 알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는 보기 쉽고, 어느 정도 화는 극복하기도 쉬워요. 화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쉽게 자주 체험합니다. 근데 화보다 훨씬 어려운 게 욕심이에요. 어리석음은 말도 못하죠. 어느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사이도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이도 대답이, 우리 사이도 그 신이죠. 우리 사이도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네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통박을 치는 거죠. 그냥 지금 네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사이도가 정답을 말합니다. 욕심의 마음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왜? 여러분 깨어있는 18시간 만약 깨어있다면 18시간 깨어있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욕심 없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 가끔 없고요. 욕심 없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 마우스를 드는 순간 나는 전혀 인식 못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어떻게 잡으면 적당히 잘 잡을까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잡아요. 항상 그렇게 잡아요. 대충 안 잡아요. 내가 바닥에 손을 짚을 때도 이 손바닥의 각도와 이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편하게 짚을까를 마음은 생각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짚어요. 손바닥을 내가 요 앞에 짚을 수도 있고 좀 더 앞에 짚을 수도 있고 좀 더 멀리 짚을 수 있어요. 짚을 때 손 각도가 항상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가장 편한 각도로 짚어요. 누가 정하는가? 욕심이 정해요. 욕심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에 개입해요. 지금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누가 결정했을까요? 욕심이 결정했어요. 순간순간 판단들이 모여서 여러분 직업이 됐어요. 화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가끔 한 번씩이고요. 욕심은요. 욕심 없이 결정할 때가 드물 정도로 많은 경우 욕심이 결정합니다. 거의 대부분 순간 욕심이 결정해요. 욕심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욕심은 정말 우리에게 강력해요. 보살님이 욕심의 무방비인 게 아니고요. 욕심의 마음이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의 마음은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든 것이 곧 강함이죠. 사회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붓다는 욕심을 보아서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욕심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가? 사실 잘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욕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본다면은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이렇게 말했죠. 욕심의 마음이 가끔 보인다. 욕심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욕심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욕심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밀물처럼 밀려오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알게 된다면 바르게 출발한 겁니다. 자꾸 봐나가세요. 본다는 것은요, 이미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봐나가게 되면 점점 마음은 그 객관성을 키워가요. 왜? 내 아님을 점점 더 알아갈 것이거든요. 어떻게 잘 볼 수 있는가? 단순해요. 지금 보고 있는 걸 계속해 나가세요. 답은 아주 단순하죠. 지금 보고 있는 걸 계속해 나가세요. 지금 보고 있는 걸 계속해 나가면요. 점점점 마음은 객관화됩니다. 점점 보기 쉬워요. 그리고 점점 욕심의 마음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작은 욕심이 있더라도 점점 마음은 쉽게 그 욕심을 캐치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잘 몰랐을 때는요. 지혜 있고 지혜 없고 잘 몰라요. 지혜 있을 때도 지혜 없다고 많이 알아요. 근데 지혜에 점점 능숙해지고 지혜를 자주 체험하고 지혜 있다고 자주 알아가게 되면요. 아주 작은 지혜가 일으키는 아주 미세한 느낌도 캐치돼요. 지혜 있다고 알아줘요. 그게 내 마음의 행복으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변화해요.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계속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점점 마음은 욕심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리고 작은 욕심이 있을 때도 욕심이 있다고 알아요. 그리고 욕심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욕심 없을 때 마음에 대한 이해도 생겨나요. 가끔은 욕심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욕심 없을 때 마음이 옳다라고 알아져요. 그리고 욕심 없을 때 마음이 했을 법한 말들, 했을 법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내 마음에 확신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내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을 잘 보기 위한 보살님의 노력의 방향은 지금 욕심을 보는 것처럼 계속 봐 나가는 것, 그것이죠. 왕도가 없어요.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전날 했던 꿈과 그때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꿈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그 생각과 꿈의 내용에 대해서 객관화된다고 느껴집니다.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납니다.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얘들이 똥오줌을 못 가릴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똥오줌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걸 치워야 되는데 치우기 싫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내가 안 치우면 다른 사람이 치울 텐데 그때 내가 받을 비난도 생각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똥오줌을 내가 치우게 되는 바른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드는 생각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구나, 수행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생겨나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걸 무아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 확인되는 느낌,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골프를 쳤었는데 그만뒀습니다. 실력도 안 늘었고 나에 대한 믿음도 약했고 나를 가르쳤던 선생에 대한 믿음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골프를 시작합니다. 프로 3명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생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말이 와닿고 선생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이해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실력이 더 좋아지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어갑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수행한 스승을 찾아가서 배워야 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일과 수행의 일이 다 비슷하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골프는 전혀 모르겠지만 골프라는 게 몸에 어떤 습관이 들면 굉장히 고치기 힘들겠죠. 그래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자기 문제 드러내고 의논할 수 있고 상대가 말해주면 좀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고칠 수 있고 뭐 옆에 친구가 말하면 무슨 심각하게 듣겠어요. 프로가 말하니까 심각하게 듣는 거죠. 그런 게 전반적으로 자기에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골프를 배우는 거랑 뭐 수행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유사한 점이 있겠죠. 이제 거사님이 수행 과정 이야기 들어보면 거사님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요. 우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꿨던 꿈이나 이런 생각들을 봐요. 그리고 생각을 보시게 되면 생각이라고 아세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아시면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생겨나요. 객관성이 생겨날 때 이 느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객관성이 생겨났을 때 거사님이요, 그 생각을 안 믿는 느낌이 있어요. 꿈 같은 경우는요, 어떤 믿게 되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일 생기나 나쁜 일 생길까 의미부를 할 수 있는데 거사님께서 꿈꿨지라고 알고 순간 생각이지라고 알게 되면 마음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믿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 안 믿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안 믿는다 그러죠. 아침에 든 첫 생각에 대해서는 이런 느낌이 내 생각에는 강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루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알면 그 생각을 안 믿는 마음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실 다 지혜 느낌이거든요. 이런 지혜가 없다면요, 그 생각을 믿을 것이고, 그 생각이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작용해요. 우리 마음의 파워가 알지 못하지만 굉장한데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둔해요. 그래서 첫 생각이 오늘 수행 잘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알아채림하고 안 믿는 걸 안 해요.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마음이 멍해요. 그럴 것 같은데 라고 믿게 되면요,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뒤 인과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마음을 완벽히 모르니까. 그러니 특히 아침에 든 첫 생각은 그런 유의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 생각을 안 믿는 게 중요한데 거사님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수행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그 생각을 안 믿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혜 느낌이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나름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개 똥 치우는 거. 거사님께서 이제 그 옳은 방향의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세요.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옳을까요?
첫째, 1번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옳은 사람이 옳다. 2번이 그 행위를 한 동기가 옳은 사람이 옳다. 어떤 사람이 수용하는 우리에게 옳은 사람일까요? 예, 2번이죠, 2번. 동기가 옳은 사람. 동기가 곧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시고 수영하시고 나갔는데 개가 똥을 쌌어요. 순간 마음에서 이게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화로서 마음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아까 그 사람이 말만 들어보면 내가 맨 처음 일어났는데 내 다음 일어난 사람이 먼저 일어났으니 안 치웠다고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 좋게 볼 거야. 해서 치워요.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죠. 그 사람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만 했다면요.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니죠. 사실은. 행위 자체는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이에요. 남하기 싫은 걸 내가 해요. 근데 그 동기는 남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 거야. 남이 나를 좋게 판단할 거야. 이게 동기잖아요. 이 동기는 욕심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님께서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전개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아침에 수영 잠깐 하고 나오는데 개가 똥을 싸고 있어요. 순간 마음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그 사람님께서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을 알아요.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무수하게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명확한 알미 함께 따라 일어나요. 치우기 싫지만 치우는 게 옳다라는 알미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치워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요. 옳다라고 하는 지혜로 인해서 그 지혜를 원인으로 어떤 지혜로운 행위를 한 거예요. 마음도 옳고 행위도 옳은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옳은 거예요. 마음도 옳고 행위도 옳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러 가실 때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거사님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가 스스로 일어나요. 그럼 거사님께서 그렇게 일어난 생각을 보면서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네 라고 이렇게 아세요. 그런 이해가 마음에서 확인돼요. 이게 이제 뭐 무아가 거창하다고 하셨는데 무아가 전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아예요. 이런 이해가 무아예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네 이게 무아죠.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어떤 통찰이 생겨나요. 통찰이 생기면요. 마음은 그 통찰을 언어적으로 표현해요. 그 표현은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행하면서 그 순간 무아를 깨달았다라고 말한다면요. 나는 이걸 거짓말을 생각해요. 마음은 절대요. 무아라고 어려운 말을 절대 안 써요. 마음은 나랑 상관없네? 이런 말 써요. 지 혼자 하네?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네? 지 혼자 하네? 이 말이 곧 무아의 다른 표현들이죠. 무아의 어떤 진술한 표현들이에요. 그게 거사님의 무아에 대한 표현이고요. 만약 그런 이해가 있다면 그렇게 언어화되지 않을 때도 거사님 마음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이해가 있을 겁니다. 거사님께서 그런 무아의 질을 자꾸자꾸 체험해 나가다 보면요. 언어적인 도움이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의 에너지로서 무아의 지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게 보려고 할 수 있어요. 뭐 무아야, 지가 하는 거야 라고 초반기에는 이런 말을 써야만 그런 어떤 무아에 대한 지혜가 따라 일어나지만요. 익숙해지면요. 그냥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어떤 통찰의 지혜가 있다면요. 그런 방향으로 보려고 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아의 지혜가 생기기만 기다리지 말고요. 일어난 느낌 보면서 무아지 시각으로 보려고 그러고 소리 들으면서 무아지 시각으로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보려고 할 때 그렇게 봐져요. 그게 무아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거사님은 노력으로 무아의 지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거사님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무아에 대한 지혜는 있구나라고 확인돼요. 지혜가 점점 오토매틱이 되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있을 때 거사님이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이해는 하나같이 다요. 알아주는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자유로움을 느끼시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점점 그런 자유로움은 커져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딸아이와 통화를 하는데 딸아이가 자동차 사고 났어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마음에서 아주 강한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것을 대상으로 볼 수 있었고 마음이라고 이해했고
또 내게 실제 있는 것은 지금 현재뿐이다. 실제 있는 걸 보자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대상으로 수행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손주와 함께 알아차림하면서 손주와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지금까지 내가 스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던 것이 주룩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해에 대해서 더 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음에 환희심이 생기면서 아주 기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어떤 상황을 만나서 마음에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바로 알아차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마음의 느낌을 보았는데 이게 바르게 화를 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대인한테 물어도 소용없고요. 보살님 자신만 아는 겁니다. 보살님이 그때 그렇게 알아듣다면요, 그게 맞아요. 보살님에게 그때 도사라는 이름은요, 보살님이 지은 것이고요. 보살님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를 느꼈어요. 에너지를 느끼고 보살님은 그게 익숙하게 이전에 봐왔기 때문에 화다라고 이름 지은 거죠. 화다라고 관념 지었어요. 어찌됐든 그때 마음에 어떤 힘들이 나타났고 그 힘에 대해서 보살님은 화로서 보셨고 그걸 알아침하셨죠. 알아침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생겼을 거고 객관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줄어들고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멈춰요. 확산이 안 돼요. 당연히 보살님이 안 것이 진실이에요. 보살님에게 그렇게 알아듣다면 그건 맞는 거죠. 보살님이 그때 화의 일어남을 본 거죠. 봤기 때문에 화가 더 이상 커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님이 사고 났을 때, 물론 이건 순전히 내가 생각하는 상황의 전개인데요. 따님이 사고 났어요. 사고 났다 그래요. 전화를 끊었어요. 보살님이 상황을 몰라요. 상황을 모르면은 당연히 마음은 걱정해요. 걱정하죠. 걱정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걱정해요. 그리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보살님의 반응은 어떤가? 보살님이 인터뷰 한 건 보면 보살님은 스스로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지혜를 떠올려요. 아, 내게 알아진 게 전부지. 지금 이 순간이 다야. 난 진짜 실제 있는 것, 내게 알아진 것에 머물면 돼. 하면서 내게 알아진 것에 머물러요. 보살님은 물론 그때 옳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고 스스로 옳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그때 보살님이 무엇에 머물렀나 한번 보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보살님은 아마도 느낌에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닌가요? 질문입니다. 느낌을 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났고 생각을 주로 보았고 그 생각이 대상으로서 볼 수 있어서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느낌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고 느낌은 여러 가지 알아지는 대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생각도 보고 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염려했던 거 전혀 다르네요.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사실 어떤 방향에서 말을 하려고 했냐면요. 보살님이 이미 이런 게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게 바른 것이라 정해놓고 그 정한 틀 속에 자기를 몰아넣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내 안에 꽉 잡아두고 그때 알아진 게 느낌이니까 느낌들을 알아가면서 옳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생겨나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때 보살님이 그냥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만한 걸 그냥 놓아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생각과 걱정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생각과 걱정이 일어나요. 보살님은 생각과 일어나는 걱정을 놓아둔 거죠. 지가 지할래 하도록 놓아둔 거예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놓아두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생각과 걱정의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되면요. 거기에 안 끌려가요. 생각 같은 경우 그 생각에 매몰되잖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 안 믿어요. 걱정하는 생각은 걱정할 생각을 하고요. 걱정할 생각은 걱정을 더 키워요. 그래서 더 큰 걱정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걱정하는 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안 믿고 더 이상 정리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나갈 때 보살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서 확신이 들죠. 내가 옳다, 바르다고 알아요. 그럼 내게 확신이 생겨나고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손자와도 그에게 도움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행적으로 굉장히 바른 수행적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주무실 때도 자기의 그런
상황들 떠올려보고 자기 발음이 확인되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지혜들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어떤 수행하는 자신, 현재를 알고 있는 자신, 이해가 있는 자신, 내게 믿음 있는 자신 그런 나를 확인해 가면서 마음에 어떤 그런 환희심이 생겼겠죠. 발음을 알기 때문에 환희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 그렇게 바르게 수행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른 결과들이 생겨난 것일 거예요. 그렇게 옳은 상황이 이거야라고 정해지지 않고 되어지는 대로 놓아두고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보살님은 이전에 좀 정한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예, 잘 하셨습니다.